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가을 날씨로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한 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또 그런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좀 식상하죠? 저출산.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가감 없이 제가 가진 소신을 좀 더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제 넘는다, 네가 뭘 아냐, 그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돈 준다고 안 나와요. 출산 주저하는 한국인들 최대 고민거리로 꼽은 것은 바로 이것!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출산율? 그동안 많이 다뤘던 얘긴데 뭐지? 하고 봤더니 자, 정의를 해봤어요. 뭐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래요. 최하위 수준이 아니고 최하위 맞습니다. 0.72, 0.7이라고 봐야 되죠. 30대 70%가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뭐냐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랬더니 역시 1순위로 꼽은 게 집값이다. 집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일, 가정, 양립이 너무 힘들다. 일과 가정을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값도 비싸고 해서 애를 못 낳겠다. 뭐 이렇게 말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출산율 0.7이 얼마만큼 충격적인 수치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14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딱 쌍 맞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때 7쌍의 부부가 나왔고 7쌍의 부부가 출산율 0.7을 딱 기록을 하면 다음 세대는 4.9명입니다. 놀랍죠. 그럼 이 4.9명이 한 세대가 딱 더 지나면 얼마가 되냐? 1.4명이 됩니다. 결국 이 마을은 두 세대 만에 소멸되는 게 0.7의 출산율이에요. 충격적인 겁니다. 0.7은 한국이 5천만 국민이라고 했을 때 2,500만 쌍의 가정이 형성이 딱 된다고 우리가 보고 계산을 딱 해보면요. 한 세대에 3,250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몇 세대 안 지나서 바로 소멸을 할 수 있는 게 0.7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뭘까 봤더니 역시 1순위 경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무자녀 희망 이유 중에 1순위가 경제적 부담이에요. 2순위는 뭐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환경. 그 다음은 양육 돌봄 시스템 부족, 출산 후 건강 위협,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 이 순서대로 무자녀를 희망하는 이유가 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그렇겠구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1순위로 매달 부모 급여하고 아동수당을 좀 줘라. 그 다음으로 주택을 좀 제공해줘라. 그 다음으로 세금을 환급이나 면제를 좀 해줘라. 경제적 지원이니까 다 돈돈돈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아직 낳지 않은 자녀를 그냥 희망하는 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뭘 지원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1순위가 집을 좀 줘라. 그 다음이 부모 급여 아동수당, 그 다음이 출산 장려금을 즉시 좀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지금 만든 자료인데 그러면 어찌됐건 무자녀 희망하는 이유, 경제적 부담부터 일 가정 양립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적 부담. 집이 일단 너무 비싸.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집이 있어야 애도 키우고 사람이 살 거 아니냐? 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부정적 사회 환경. 삶이 너무 우리가 팍팍해요. 어려서부터는 학교에서 미친 듯이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대학교까지 나왔더니 취업하려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취업까지 했더니 집값은 비싸, 물값도 비싸, 삶은 너무 팍팍하고 고단해, 미래도 불확실해, 이 사회가 너무 무서워.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에 내가 애를 낳아서 이 애가 다시 이 길을 걷게 하겠다고? 나는 그거는 반대야. 너무 힘든 사회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양육 돌봄 시스템이 부족하다. 애를 낳아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애를 봐줄 어떤 시스템이 확고히 구축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후 건강 위협.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다룰게요.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통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솔직히 쓰려고 해도 일반 뭐 조금 작은 기업 이런 데서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거의 퇴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좋아했어요. 배낭여행. 그래서 진짜 최고로 싼 저가 항공을 타고 제가 유럽을 많이 갔었습니다. 체코라는 나라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거기가 좋아서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현지 한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 한인분들인데 20년 넘게 사업도 하시고 체코에서 그분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현지인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을 하다가 오후 3시 반 4시쯤 되면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짐 싼데요. 나 집에 좀 간다고. 야, 너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 우리 강아지 오늘 산책시키기로 했어. 아, 나 오늘 내 딸하고 나들이 가기로 했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선가는 가정, 그 다음에 내 삶이 일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 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그 말. 일이 먼저지. 회사 일이 먼저지. 라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는 아직도 많이 깔려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자,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게 무자녀를 희망하는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 자, 듣기 좋은 소리고, 뭔가 논리가 있어 보이는 소리고, 그래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제가 할 이야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경제적 부담, 집이 문제다. 뭐 그분들 혹시 지금 어디 야산에서 텐트 치고 사시나? 서민이요. 도대체 어디 살아야 서민입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집은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서울시 한복판에 그것도 좋은 위치에 최하 34평 이상 되는 그런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은데. 집값이 문제라고. 집 주면은 그런 결혼하실 건가?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할 거 다 하고도 돈이 펑펑 남으면 그때는 자녀 가지실 건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안 가질 것 같아요. 더 놀 거, 더 쓸 거를 찾지 자녀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부정적인 사회 환경, 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빡세고 힘들더라. 그래서 애를 못 낳겠다.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입니다. 어디 뭐 노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쫄쫄 굶거나 얼어 죽는다던가 불안한 치안으로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요,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사회 환경 대한민국 나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생존을 지금 담보로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는 출산율이 더 높잖아요. 이거 역시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 보이는 거겠죠. 양육 돌봄 시스템이 부족하다. 애초에 애를 돌본 생각은 있으시고, 어? 애를 돌보실 마음은 애초에 있고요. 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애를 맡길 곳이 딱히 없어요. 정말 유치원 때하고 사뭇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양육이나 돌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애초에 애를 돌볼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산 후 건강이 위협된다. 이거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신박한 개소리 같습니다. 출산 중 사망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지금 물론 의료 대란이 나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상위인 나라입니다. 무슨 건강이 위협이 된다는 건지 애를 낳으면은 어디 뼈 부러져 죽나 어디 혈관이 터져서 죽나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출산 때문에 뭐 배가 좀 늘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아 그거는 정말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변명도 변명다워야죠. 음. 그다음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일과 가정 두 개 다 잡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보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반대로 일과 노는 거는 양립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니 일하면서 틈틈이 노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꼭 출산, 가정을 갖다 붙이면 그건 어렵대요.
변명들이 다들 끝내줍니다. 이게 뭐예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실제 이유가 그래서 뭔데? 네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타인을 위해 희생해 본 적 없는 세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저출산이 시작이 됐냐? 베이비붐 세대가 자라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세대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990년대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핵가족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둘, 뭐 셋, 적게는 하나 이렇게 나면서부터 핵가족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그분들은 애들이 자녀들이 뭐 많으면 9명, 10명 이랬어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저 동생들은 거의 부모님처럼 먹여 살리고 키우고 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핵가족화 되면서 철저하게 나는 늘 받는 존재였어요. 부모가 보호해주는 존재였고 학비를 내주는 존재였고 물론 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다녔어. 이런 얘기 그냥 하지 마시게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희생이란 걸 살면서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희생은 오로지 내가 나한테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으려고 딱 보니 야, 힘들어 보인단 말이지. 어,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지금 노는 것도 바쁘고, 더 가꾸기 바쁜데, 애까지 돌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방송 매체도 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껐떡하면 연예인들 해외 막 어디가 멋지고, 막 호텔 끝내주고, 막 여기서 자고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아, 여행은 저렇게는 가야 평타는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연예인들 집이 딱 어떻고 막 차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 한번 켜보십시오. 그냥 기본 베이스가 재벌이에요, 재벌. 돈 많은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것들만 TV만 키면 주구장창 나오는데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죠. 저게 기본 같아 보이는데 부럽고 그래서 전 방송 매체도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집값은 솔직히 문제가 있죠. 너무 비싸죠. 그런데 수도권은 비싼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는 정말 심하거든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쪽은 집값이 비싼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투기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방까지 집값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올랐죠. 이유가 없이 올랐죠. 인구수가 줄는데 집값은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 집값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으로 쏠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바로 어제 올린 영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유럽 전역에 팔린 벤츠 S클래스보다 한국에서 팔린 벤츠 S클래스가 더 많을 정도. 돈이 없어서 신품, 명품을 못 사면 중고로라도 명품을 꼭 사야 되는 그런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보여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여러 매체들 보면은 뭐 착장이 얼마, 외출하는데 내가 몸에 걸친 게 얼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다음 대한민국 교육도 문제입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럼 다 똑같아요. 네, 의사요, 판사요. 누군가는 저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수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무조건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전문직으로 가든지 이 테크트리를 밟지 않으면 마치 낙오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거에 따른 교육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뜯어고치지 않으면 출산율은 답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부동산 문제로 저출산이 심화가 됐다라고 몰아가지 말자고요. 저는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저출산이 이루어졌다 생각 안 해요. 저출산,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입에 발린 변명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낳고 싶어서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 집을 가지고 싶은데 떼쓰는 거라고밖에 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상위 1%가 짜놓은 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집 사고 차 사고 요즘 대출을 엄청나게 우리가 끼고 있죠. 국민 부채율이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 행복해요? 우리 행복지수 높아요?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을 찍잖아요. 누가 좋을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재벌요. 상위 1%는 행복할 거예요. 99%의 국민이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행복하겠죠.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교육, 국가 정책, 사회적 분위기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출산이 더더군다나 무서운 거는요. 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길어야 3, 40년 뒤만 바라보면 돼요. 왜? 3, 40년 뒤에는 내가 죽고 없을 거니까. 그런데요. 애를 낳잖아요. 3, 4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 뒤를 걱정하게 돼요. 내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사회, 내 아이가 늙어서 살아갈 사회, 내 아이의 아이, 내 손자, 손녀가 살아갈 사회를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살죠? 표를 먹고 살죠. 당연히 그러면 정치인들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만 바라보게 돼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훨씬 심화가 되겠죠. 정말 저출산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게 단순히 돈하고만 연결시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풍족하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아주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인 걸 뿐이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 돈이 다가 아닌 것 같다. 저출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코멘트 하나 정도 제가 달아봤는데, 빚내서 대출받고 부채를 일으켜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만들지 말고 내 자체로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제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이 저는 정말 크더라고요. 애를 낳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런 큰 행복을 한 번쯤은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주제 넘지만 한번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남기면서 첫 번째 이야기 맞춰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구호, 우리 군인들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랑 그러면 저쪽에서 담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우리 편이 맞는지 확인하는 암구호가 유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웃겨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담보로 넘긴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군인들이 3급 기밀이래요. 암구호가 민간인한테 유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담보가 되냐? 암구호를 유출을 한 거는 크게 처벌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장과 너의 어떻게 보면은 뭐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암구호를 나한테 발설을 했어. 근데 돈을 안 갚으면 너 나한테 발설한 거 내가 까발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직장, 그 다음에 남은 사회적 위치 이런 거를 볼모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담보물건으로 받은 거예요. 암구호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군 보안이 얼마나 지금 허술하게 뚫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휴전국가인데 휴전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암구라는 게 단순히 담보물건으로 된다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한 게 저는 좀 충격입니다. 돈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맞춰보고요. 오늘 제가 좀 민감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물론 욕도 먹을 거고 생각이 많이 다를 건데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제가 지금 애를 안 낳으신 분들, 그분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욕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다만 불편한 속사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한 채널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목소리를 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그래도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 사연들 있으면은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때 제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